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네, 오늘도 다인 인베스트먼트의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복잡계 강의 5번째 5주차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복잡계 이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조건의 민감성, 그리고 비선형성,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그 개념을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시스템 구조화시켜서 시장에 정말로 실제 대응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배워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는 시장에 어떠한 재료가 나타났을 때 노이즈를 제거해서 정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찾아내고 또 관련 종목들을 묶어서 매매 잣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쉬운 내용은 사실 아니지만 그동안 강의 속에서 녹여주셨던 시장 분석이나 전망이 실제 현재 시장 흐름과 맞닥뜨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바로 무국 선생님 강의가 어려우면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도 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실전 사례를 하나하나씩 들어갔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연말 연초에 시장의 노이즈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재정 절벽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옵션을 풋옵션 하방으로 걸었다라든지 선물 매도를 쳤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판단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잡계를 공부하신 분은 제가 재정 절벽은 머릿속에 지우라고까지 심지어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재정 절벽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생각해서 하방 걸었다가는 오히려 시장의 노이즈의 판단을 잘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그거를 머릿속에 지우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상해종합지수나 오히려 10년짜리 미국 국채 동향이나 BDI 발틱운임 지수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렸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재정절벽이라고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버냉키 한 연준이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갔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미 하원 의장이라든지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은 극단적인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 그 다음날 뭔가 타협 볼 거라도 그 전날은 서로 그냥 완전히 뭐 원수같이 그냥 대판 싸우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게 정치인들의 타협의 기술이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재정 지출 규모를 봐라. 여러분들 보시면 레이건 대통령에서 클린턴 대통령까지 전체적인 GDP 대비 재정 지출의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 재정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단번에 줄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줄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히려 부자세는 하겠지만 그 규모를 조절하는 게 이제 공화당하고 어느 시각에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민주당이 주창하고 굉장히 강조하는 약간 중서민들의 그 헬스케어 부분 이런 부분은 절대 줄이지 않겠다. 오히려 그 부분은 늘리겠다까지도 심지어는 이러한 정책적인 충돌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재정 지출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은 가능하더라도 시장을 붕괴할 만큼 하락 파동으로 전환될 거다는 거는 머릿속에 지워라. 그러다 보면 괜히 엮여갖고 매매 투자 전략을 잘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절벽은 곧 타협으로 가지만 시기가 언제 될지는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예. 시장의 그 노이즈로만 해석하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해드린 겁니다. 오히려 대표되는 종목들 애플과 삼성전자를 보는 거예요.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하나로 삼성전자 주가, 애플 주가. 그래서 이제 애플 주가 한번 보세요. 11월 달 저점이 505불에서 590불까지 200일 이평선까지 되돌림 줬지만 어땠습니까? 200일선을 돌파 못하고 다시 꺾여내려서 직전 저점도 붕괴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 어떤 분들은 애플과 삼성전자 소송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갈 것 같고 더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매도하고 애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제가 이 시간 통해 삼성전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처음 가기 때
삼성전자 127만 원에서 130만 원대 삼성전자 레스고다 150만 원 보인다. 예. 그러니까 그거가 간다 그러면 코덱스 삼성전자 무섭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라. 그 당시에 처음 강의 때 코덱스 레버리지 사신 분들은 30% 이상의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주가가 지금 어떤 형태를 보입니까? 700불에서 500불까지 갔다가 전체적인 큰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하락파동입니다. 즉 작용반작용으로 시장에서 벌써 시장은 애플 주가가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 삼성전자 윈, 애플 실패. 그러니까 시장은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애플의 소송에 이겨도 그거는 계속 항고할 거고 그거는 시간이 건별로 굉장히 늘어지니까 이것도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수익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4, 4분기와 1, 4분기까지는 우상향으로 봐라. 그러나 이제는 150만 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호흡 조절 같이 숨고르기 조정은 5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5만 원, 155만 원, 아래로 5만 원, 145만 원. 요 박스의 교환 동안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 다음 순환이 어떤 섹터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IT 섹터에서는 삼성전자 쉴 때 SK 하이닉스가 올라가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섹터에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에 뭐 현대제철이든 포스코라든지 화학주가 올라가 준 이러면 이 시장은 계속 흔들흔들거리면서 계속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어떠한 시장에 노이즈를 주는 그러한 변수를 제거하고 시장에 영향력을 확실하게 주는 그러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초기 조건의 민감성과 프랙탈 구조를 패턴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제 미국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은행주 보세요. 우리나라 은행주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의 주봉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이 10불 선을 다우 산업지수 13,000원과 같은 이꼴을 연결하시고요. 10불에서 6.7불, 6.8불의 쌍바닥을 주고 그동안 10불 돌파 실패가 10월 달과 11월 심지어는 QE3 양적 완화할 때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죠? 치고 나갑니다. 이게 앞으로 시장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즉 우리나라 은행주가 따라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금융주나 증권주가 구조가 좀 다르니까. 다만 미국 은행주가 재정절벽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봉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니면 골드만삭스나 JP 모간 주가를 보셔도 됩니다. 이게 5월, 4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고 치고 나가면 다우 지수는 13,000을 지지로 해서 13,500이나 600까지 갈 겁니다. 그 모멘텀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로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재정절벽이 타협이 될 테니까 또 하나 뭘 갖고 또 시장의 팁을 보냐면 10년짜리 국채 가격을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복잡계에서 시장의 전체 시스템을 결정하는 노이즈를 다 제거하고 상방향이 진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가 올라가면 그대로 순응한다. 두 번째로는 미국 10년짜리 국채 가격이 아직도 고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고가대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빨간 색깔이 201이평선입니다. 201이평선으로 깨고 내려오면 이제는 위험자산으로 이동해서 다우 산업지수가 급격하게 지금 가격대보다 한 7에서 10% 더 갑니다. 요 방향이 은행주와 같이 연동해서 보는 게 우리가 보는 미세한 초기 조건의 변화에서 시장에 노이즈를 제거하고 방향을 주는 하나의 섹터. 그걸 복잡계에서는 끌개라고 표현합니다. 나비 효과를 줄 수 있는 끄는 유인의 끌개. 이런 변수들이 10년짜리 국채 가격과 미국의 은행주 봐서 그게 10년짜리 국채 가격은 200 이상까지 빠지고 유동성 자산으로 간다는 얘기고 미국 은행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전체 시장은 미국 은행주가 올라가면 우리 시장은 경기 민감주가 갑니다. 우리나라 은행집권주가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복잡계 클러스터의 연골고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체크하시면서 읽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변수들 가운데 어떠한 재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감한 초기 조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은 어떠한 종목이나 어떠한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어떻게 응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앵커블은 물리학
공부하셨어요?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예. 물리학에 보면 뉴턴의 네. 3법칙이 있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네. 있죠. 주식시장도 그 에너지가 굉장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을 윗방향의 작용의 반대 에너지는 아랫방향 작용 에너지잖아요. 네. 이거를 노상 그 시장에 나오는 재료 갖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모든 재료에서 떨어질 재료만 눈에 보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윗방향이 생각될 때는 오르는 재료, 떨어지는 재료는 무시해버리고 뇌에다가 그냥 최면을 거는 거예요. 저거 들어와도 괜찮아. 시장에 별 영향 없어. 이러면서 올라가는 변수 재료만 미세한 거라도 확대 해석하거나 그걸 과대 포장하면서 무조건 그것만 셀렉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수많은 노이즈나 변수들이 나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다 나빴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HSBC PMI 지수가 발표될 때 그게 네. 또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 또 진짜 중국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어떻게 또 내느냐 뭐 여러 가지 또 경제 공작 회의라고 이제 곧 할 텐데 네. 거기에서 어떤 내수 정책과 어떤 경제 성장 정책을 이발할 건가 이런 거에서 시장이 변동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수치가 정답이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애플이 이길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할 때 저는 삼성전자 애플 보고 애플이 빠지고 삼성전자는 벌써 시장은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까 미국의 은행주나 10년짜리 국채가격 보듯이 앞으로 이 시장이 진짜 1850에서 1950까지 온 다음에 2000을 돌파해서 2050 가려고 그러면 상해 증시가 올라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미국의 수출 부진은 10%인데 중국은 24%다.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우리가 복잡계에서 초기 조건의 변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이라고 했죠. 아세안에서의 그 수출 비중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이런 것들에서 두 개 합치니까 벌써 35%, 40%가 육박하는데 미국 10%짜리가 중요하냐, 우리 3, 40%가 중요하냐. 벌써 수치가 해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11월 하북성 철강 지수. 제가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어떤 데이터가 상방향을 예고해 주는데 주가는 하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디커플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 보시면 11월 하북성 철강 지수가 이때 그 8월달, 9월달은 50 아래인데 녹색과 하늘색 보면 50일 넘었는데 10월, 11월 달에 여러분들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우리나라의 경제,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 보시면 화학주 계속 빠졌거든요. 11월 달까지. 이 철강지수 인덱스에 관련된 중국의 그 물동량은 증가하고 BDI도 올라가고 하불성 지수, 철강지수가 상회하는데 우리나라 주가는 왜 빠지지? 그거 신호를 해서 제가 현대제철을 사라. 그 다음에 또 화학주를 사라, 소재주를 사라, 경기 민감주가 사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시장에 반응돼서 주가도 올라가면 이제 디커플링이 커플링이 되는 상황이 노출될 거다.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갖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경제 공작회의가 언제 이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될 텐데 제가 두 가지 빨간 표시를 한번 이 시장에 영향되는 끌개를 표현하겠습니다. 요 변수. 만약에 경제성장 목표치를 7.5% 그대로 고수하는지 만약에 7.0으로 낮춘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방향을 보거나 나쁘게 보시면 거봐 이제 경제성장률이 낮아졌어.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고 이제 시장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는데 그때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안 빠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답? 내가 본 게 잘못된 겁니다. 시장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왔을 때 생각대로 하방이면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재료가 노출이 됐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올 거야. 작용 만족의 현상이 나올 때 그때가 시장이 해답을 알려주는 하나의 변곡 마디, 인계점, 티핑 포인트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도시화 정책. 여러분들 도시화 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전체적인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하나 그
그 지도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예. 그 중국의 인당 그 자동차의 그 분포도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매년마다 보다 보면 어디가 비어 있고 어디가 증가하고 어디가 감소하는지를 측계해서 전체적인 한 대당, 왜냐하면 개인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여러분들 뭐예요? 생필품 사다가 자동차 사거든요. 그러니까 내륙의 도시공이나 농민공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증가하는 속도에 따라서 상해 종합지수 인덱스가 결정된다. 저는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추적해 보고요. 도시화는 간단히 해서 도로 놓고 그 다음에 내륙에 여러분들 도시화라는 게 뭘까요? 못 사는 우리나라도 보시면 처음에 서울 아니면 부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혁신도시니 무슨 도시니 뭐 하면서 무슨 특별시 하면서 각 지역별로 엄청난 발전을 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화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 전략이고 거기에는 SOC라든지 생필품 소재 이런 것들이 응집돼서 간단히 얘기해서 주식 생태계를 보면 여러분들 최재천 교수의 개미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생태계를 보듯이 마치 우리가 개미 투자자가 도시 속에 막 몰려 들어갔고 먹을 거를 막 찾듯이 이런 군집 현상 보이는 데에서 가치에 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중국 관련된 생필품 관련된 주 플러스 철강 소재주들이 상승할 거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그 속도에 따라서 현실화되는지 보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보는 거예요. 전번 시간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는 앞으로 미래를 결정, 2013년도 상해 종합지수와 아세안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잡아라. 여러분 보세요. 2012년도 11월 달까지 1조 1000억 불에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우리 중국의 8분의 1 정도라고 그랬죠. 전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중국이 24%. 그 다음에 아세안이 12.9에서 14.3. 제가 이거 20%까지 늘어난 것 같다라고 했죠. 두 개 합쳐서 거의 40에서 50% 되면 미국과 유럽 합쳐도 20%거든요. 중국을 커버 못하거든요. 그게 해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벌써 우리가 복잡계의 사고방식의 초기 조건의 시스템의 전체 조그만 변동이 여러분들 중국의 변동과 아세아 변동이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90%, 9나 10% 차지하는 게 1% 줄은 거랑 내 전체 반이 차지하는 게 변동하는 거랑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복잡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어떠한 시장의 변수가 노출될 때마다 거기에 연동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샘플링 했어요? 시가상위 종목들은 7, 14, 21 기준으로 해서 21%, 현대제철 내가 샀다, 뭐 LG화학 샀다, 현대차 샀다, 기아차 샀다. 그럼 저점 대비 21% 넘은 때부터 동그라미 거놓고 비율 매도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안 온 거에 순환장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이런 전략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읽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LG, IT도 보세요. LG 디스플레이 갔다가 쉴 때 삼성전자 가고, 삼성전자 갈 때 쉴 때 SK 하이닉스 가고, SK 하이닉스가 삼성 쉴 때 밑에서 부품주 올라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에너지가 주도적 군집 현상을 만들면서 IT가 주도야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아세안 쪽도 벌써 미리 게임이나 카지노나 이런 것들 한번 갔다가 이제 급락하면서 이제부터 네. 서서히 철강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소비자 실제 중국의 거점을 두고 판매하는 홈쇼핑 관련주들 거기에 CJ그룹이나 롯데그룹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중국 관련주도 이렇게 중심이 착 이동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시장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가 앞으로 시장의 대세가 그래서 결론은 상해 종합지수가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거고 저는 상해 종합주가지수를 74, 21에서 21%를 넘을 거다라고 봅니다. 내년 3월에서 5월달까지. 예측을 보니까 2358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7%가 추세 전환선이거든요. 그게 2083입니다. 오늘 월요일날 이렇게 보시니까 2080까지 왔어요. 요게 제가 빨간 선을 거놨는데 이 빨간 선을 돌파해야 이제 추세 전환이고 14%까지 가야 이제 상해가
바닥에서 늪을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어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의 속도가 어느 정도 1950에서 2000이나 2050으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갑니까가 거래 대금의 규모의 증가 플러스 상해 종합지수가 반드시 2150을 돌파해주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게 중국 관련 소재, 화학, 철강, 자동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는 IT만 삼성전자 가면 안 됩니다. 밑에서 선순환이 나오는 거를 봐야 된다. 그 감각을 같이 보시다 보면 이러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의 변화가 예상되는 재료나 아니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종목 클러스터를 묶어본다면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도록 가능한 변수나 또 재료를 제시해 주신다면요. 그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도 우리가 나로 쏠 때 북한도 분명히 미사일 쏠 거다. 그걸 네. 미리 생각하고 미사일 관련주를 사는 사람들이 단기 급등한 걸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듯이 예. 주식이란 거는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쪽집게 점쟁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상 나오는 내용이나 신문 지상에 앞으로 3개월이나 5개월이나 6개월의 변화를 예고해주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매일 접합니다. 예. 근데 그걸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난 그런 거 몰라. 데일리 매매에 3%, 7% 뛰기만 할래. 그런 분들 갖고 제가 큰 부자 되시는 분 못 봤어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는 3%, 7%만 먹고 계속 챙긴다. 그럼 계산 공시로 하면 그것만큼 리스크 안 걸고 장중 매매하면서 대응하겠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지만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예. 여러분들 마치 그거는 카지노에서 배팅하다가 계속 맞을 때가 계속 연속해서 뭐 3번, 10번 맞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정석 카지노 가갖고 만약에 배팅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10번, 30번 내내 실패할 때도 있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 팻테일, 꼬리가 두껍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한 방에 나갑니다. 그리고 통제가 안 돼요.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 변동. 7%에서 여기만 조금 올라가면 파는데 안 팔리고 다시 꺾여서 먹은 거 다 토해내는 개별 변동성 종목들은 상한가에서 하한가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네. 어떻게 맞추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오히려 에너지 소모만 되고 완전히 시장에서 수치상으로 수익나들의 실전 매매하다 보면 그건 엉망이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확률적으로 앞으로 미래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훈련해 보는 거예요. 제가 케이스 스타디로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와봤어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는 분명하게 9시 뉴스에 이런 얘기를 우리 귀에 들었을 겁니다. 뭐 러시아의 실무자들이 오든다든지 아니면 북한과 그 긴장관계가 완화되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가 9시에 나왔어요. 그때 금강산 관광 개발 쪽, 관광산 갈 때 한 주식 사서 그때 막 하자. 그때 파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쪽 확률의 시간을 그거 언제 될지 모르는데 주식이라는 건 그런 가능성이 불확실할 때 싸고 시장 대비, 가치 대비 저평가가 돼 있는 거지 누구나 다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했습니다 할 때는 그 종목 벌써 상한가 같겠죠. 네. 또 하나 분명히 러시아가 북한에 2조 원을 탕감해 줬어요. 왜 탕감해 줬을까요? 지금 미국도 셰일가스에 관련된 그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 물류의 대변화가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제가 북방 테마 한러 가스관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놨습니다. 저기 시베리아 쪽을 해서 연해주를 거쳐서 나지나가갖고 우리 남한으로 들어오는 이 철도 물류 여기를 통해서 가스라든지 우리나라도 이렇게만 철도가 되면요 배 타고 평택항에서 저기 뺑 돌아서 인도양 거쳐갖고 유럽 안 가도 됩니다. 여기서 기차 태워갖고 시베리아 철도 걸려갖고 유럽 들어가면 물류 비용이 얼마나 싸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재료가 나올 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자동차 주가 플러스 가스관, 물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는 종목의 집단화 현상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나열해갖고 이게 나올 때 철도 관련주 그럼 대ITI 삼연철강 그 다음에 세명전기 이런 것들이 공식화가 될 겁니다.
가스관 네. 관련된 종목들은 세아제강, 하이스틸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공식화가 될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자원개발들이 막 움직여요. 요번에 아세안 하면서 자원개발주가 먼저 갔거든요. 네.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LG상사 지금도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를 막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현실화됐을 때 시장 저가 대비 가치 대비 너무 이제 막 그때 인기가 오면서 급등하면 그때 비율 매도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자금 배분을 통해서 전략화시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또 내년 상반기에 한번 가능성 있게끔 미리 생각해보고 데이터를 만들어보고 예. 우리가 배운 대로 종목을 선택해서 네. 엑셀로 우리가 시스템 매매 같이 우리가 그 선형 계획법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120일 이평선의 값, 60일의 이평선의 값, 중시값을 같이 하면서 우상향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보시면 IPTV 가입자, T커머스 결제 화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뉴스에 상당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연동해서 어떤 종목이 딱 생각나십니까? 앞으로는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이제 제가 단기간에는 NC소프트라든지 게임즈라든지 또 첫 시간 와서 여러분들 SM이나 컴투스 이제 매도하고 옆에도 가지 마세요. 그거 하느니 오히려 자동차나 경기 민감주 사는 게 낫습니다. 이런 선언을 해드렸습니다. 가치 대비 너무 급등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플랫폼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PC를 중심으로 하는 게임, PC방 가서 하는 게임보다 이제는 내 안에 컴퓨터, 내 안에 핸드폰, 예. 그리고 내 안에 TV, 손 안에 TV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안에서 구동되는 게임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만 수익 내고 그 관련돼 있지 않은 기업들은 도태되는 생태계에서 경쟁이 죽거나 도태되는 시장이 나와요. 굉장히 험악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은 이러한 그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전염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염병이 나와서 그 전염병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싹 없어지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예를 들어서 아이팡 얘기 나왔다가 요새 아이팡 하트보다는 뭐 다른 또 게임으로 이동하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것들이 시장이 갑자기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 해서 그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서 뭐 10배 올랐는데 그거를 흥분해서 한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플랫폼 관련주, 즉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관련된 이게 다 통신업체들입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런 주가들이 앞으로는 미래 변화의 큰 틀을 잡아주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을 또 시스템 사고로 종목 선형계획법으로 만들어 갖고 대응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스마트 TV 이것도 보시면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 네 가지 이거를 스마트 시장의 별로 CPND 생태계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아주 복잡계로 보면 아주 중요한 3차 IT 혁명이라고 좀 표현합니다. 예. 스마트 TV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보는 바보 상자의 TV가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TV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통신 유틸리티 회사들, 그 안에 들어가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홈쇼핑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앞으로 10년을 지배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 10년마다 주가에 스타들이 나와요. 게임이었을 때 NC소프트 네이버, 검색대 네이버,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각각 이제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 100몇만 원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게임 관련된 종목에서 몇천 원에 놀던 종목이 뭐 7만 원, 10만 원까지 가버리고,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에서 봤죠. 예.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엔터테인먼트 SM 같은 경우 2008년도에 700원에서 2,000원대 거래된 주식이거든요. 그게 7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걸 왜 거기서 흥분해서 사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스템 구조로 생각해서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확률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진짜 이구동성으로 이제부터 그쪽이야 할 때 보고갖고 가치 대비 너무 급등했거나 이격이 너무 커졌다 할 때는 오히려 수확을 챙기고 나오는 이런 판단을 계속 훈련으로 통해서 하는 네.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구조를 미리 생각하시고 대응하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숙제로 한번 내드렸어요. 예. 한너가스관 북방 클러스터 하나 만들기, 그 다음에 T커머스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의 클러스터 만들기, 그 다음에 스마트 TV와 연동된 또 이런 것들 클러스터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네. 미래의 가치를 변화준다면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에 짜갖고 순서는 다를 거예요. 먼저 가는 게 있고 나중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조절하는 게 투자 전략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재료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측하기가 초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초보자들 입장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변수들,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확률, 통계학 예.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알겠다. 이런 개념에 와서 예를 들어서 한너가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나는 3가지나 5개 종목을 압축했어요. 예. 그래놓고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 그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연동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북방 테마나 한너가스관 할 때 그 에너지 관련해서는 유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고 우리나라 네. 또 수입 수출에서는 원달러가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관련된 물류에서 발틱 운임지수, 상해종합지수가 영향을 미치면 이런 3가지 축에서 종목이 막 움직일 때 유가도 올랐다 떨어졌다 할 때가 있고 원달러도 위아래 변동성이 있고 이럴 때마다 가치가 올랐다 저럴 때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보다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확률적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거를 또 약간 물리학 사고를 좀 둡니다. 우리가 생물학과 물리학에서 그 DNA의 이중 그 사슬 구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DNA 구조에서 이중 사슬 구조를 주식시장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고랑 주식시장은 무슨 상관인데 어떠한 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지수 테마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한너가스관 테마가 나온다면 여기서 짝짓기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을 전체 종목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것부터 먼저 선결 작업.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DNA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네. 한너가스관 DNA 관련 DNA 구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이걸 섹터로 만들어 갖고 먼저 사슬을 만들어 놓는 그 작업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변동을 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이미지를 왜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 주가라는 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를 너무 겁을 내세요. 그런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업 앤 다운이 없으면 그 생명체는 죽은 거예요. 네. 생태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 이상 따라가지 말고 어느 선 오면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고 막 이게 붕괴될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기서부터 변화의 시스템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듯이 그럴 변수들에 의해서 이런 업앤다운의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 사고를 보면 아예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활동성이 큰 종목들을 예. 확률적으로 통계로 조사하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변화에서 이 무작위로 막 활동성 있게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네모 박스로 해갖고 뭔가 이렇게 다른 모양 있죠. 네. 이게 클러스터로 이런 무작위, 이게 꽃가루 브라운 운동이라는 사고방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브라운 운동. 여러분들 브라운 운동도 검색해갖고 브라운 운동이 뭘 의미하는지, 그 확률론에서 같이 또 브라운 운동이라는 개념도 공부하시고요. 거기에서 어떠한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에너지원이 어떤 중심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뭉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예. 그 뭉치는 현상을 확률적으로 포착해내는 게 우리 주식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뭉치는 에너지가 주도주가 되고 시장 대비 초과하는 수익률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찾아내자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찾아내는데 여러분들 어느 기준부터 어느 같이 운동성이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월 16일 날이 종합주가지수가 1856입니다. 현재까지 지수가 7% 올라가는데 지수 대비 3배 이상 올라간 종목. 활동성이 좋죠. 그런 종목들의 색깔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수 대비 올라간 것도 있지만 안 올라간 거, 지수보다 못 올라간 게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한 군집 현상을 찾아내서 그 종목들의 색깔들을 입혀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시스템사고로 꽃가루 운동, 브라운 운동 사고방식에서 확률론으로,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 섹터에 나는 자금을 얼마 정도 투입할 거야. 이 섹터에서는 아직까지는 응집력을 보이지 않고 군집 현상을 안 보이지만 예. 선도주 하나는 나온 것 같아. 후발주마저도 나오면 이거는 군집 현상의 주도주 패턴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 우리가 이 섹터들을 딱 체크해드렸죠. 네. 내가 그런 통계적 데이터, 그러니까 통신 유틸리티나 IT 자동차, 지주사와 중국 경기 민감주가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브라운 운동을 보니까 이 시장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이 종목 섹터를 체크해 보시죠가 이 방송 첫 방송 때 이 구도로 클러스터 브라운 운동을 해갖고 찾아본 거예요. 이때 하신 분들은 지금 통신주들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아직도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IT는 벌써 매도할 게 있고 다음 순환이 할 거 있고요. 자동차도 아직 매도할 필요 없고요. 이런 종목들을 이러한 클러스터 사고방식으로 체크해 가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종목별로 움직이는 이러한 구도가 뭐죠? 거기서 자동차를 세 가지 종목으로 분산해서 상승 각도의 오차례에서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갖고 현대차, 기아차, SL 이게 전번 시간에 나는 1억 중 30%는 자동차 섹터 할 때 뭐 1,000만 원씩 나눠서 먼저 가는 거, 나중에 가는 거 각도에 따라서 조절해 가면서 7, 14, 21과 38, 61 이 두 가지 시스템 구조를 갖고 매도, 매수 타이밍과 시장의 속도에 따라서 조절하는 그런 감각을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한 시간씩 가다 보니까 처음 얘기한 게 처음에 몰랐지만 이런 게 왜 이렇게 그 시스템 매트릭스로 왜 IT하고 지주사하고 중국 경기 민감주하고 통신 유틸리티가 왜 나왔는지를 이제는 감이 잡히는 거고 이런 게 시장 대비 브라운 운동에서 뭔가 확률적으로 클러스터 만들어 갖고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줄 수 있는 에너지로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조절하는 거는 뭐 74, 21이라든지 아니면 38, 61 요 잣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에 의해서 나는 피보나치 급수에 의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비율 잣대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율이 그나마 제일 좋더라 하고 하나의 권고해 주는 거지 이게 또 절대적 법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주식시장의 자연현상의 생태계 변화를 접목해보면 이기적인 투자 행위가 시장의 가격과 수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확률적 브라운 운동으로 생각을 해서 구조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이러한 시각으로 실제 시장에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한테 항상 사인을 줍니다. 예. 그걸 우리가 못 볼 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징후들을 이미 지나간 다음에는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저는 분기 세 마디를 지나면 이미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 된다. 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이게 노이즈 현상이 되면서 이 그림을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갈림길이 여기 주기 원 타임 이때는 제가 이 밑에 이제 이렇게 막대 그래프 하나만 보일 겁니다. 어떤 패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만 올라요.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만 오르는데 그러면 이거 개별 호재야. IT 전체로 갈 수 없어.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관련돼 갖고 실적 모멘텀에 의한 개별 종목들로 움직여.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갈림길에서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SK하이닉스도 같이 치고 나가요. 그러면 하나가 둘 내지 셋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가가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 갈림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지? 하나 때보다 두세 개 때의 갈림길이 별면서 주기 1T에서 2T로 바뀌는 징후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가고 LG 디스플레이 가네? 이게 무슨 변화지? 여기서 벌써 두 번 갈림길에서 벌써 감 잡아야 돼요. IT가 시장은 주도줍니다고 예고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LG 디스플레이 놓쳤으니까 삼성전자를 하고 삼성전자 올라가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올라갈 테니까 나는 삼성전자 너무 비싸니까 삼성전자 상방향 콜 ELW 산다든지 코덱스 레버리지 사야지. 이게 시장의 대응 전략이에요. 아니면 SK하이닉스의 선순환이 나올 테니까 나는 SK하이닉스 사지. 이런 의사결정이 이런 마디 분기점에서 그 상황이 확인되기 전에 결정한 사람이 수익률을 내는 거지. 그게 확인된 다음에는 시장은 수익을 안 줍니다. 오히려 역전략에 걸리죠.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IT자 붙은 거는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우리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IT가 주도입니다. 끝물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세 번째 마디에서 이런 그 분기가 계속 갈래지면,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엔 패턴이 보이거든요. 네. 하나의 흐름이 패턴이 보여서 이 패턴이 어떤 때는 우상향으로 주기가 나는, 우리는 우하향 주기보다는 우상향 주기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초기에는 저가, 그걸 봄, 여름, 가을, 겨울 패턴으로 초기에 만들어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수 함성으로 초기에는 처음 각도가 적다가, 그래서 각도를 3번 바뀌는 걸 찾아라. 처음에는 25도, 45도, 거의 60도 이상의 각도로. 이런 게 지수 함수로 가는 거고,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악재가 나왔는데도 떨어지지 네. 않는 이런 수렴가 나올 때까지는 매매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M 언제 매매합니까? 전체 최고치 거래량이 10분의 1 토막되고 거래량이요. 가격도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상태에서 겨울의 패턴 나올 때, 모든 게 다 역배열될 때, 그때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오히려 초기 파동에서 수렴 과정 거치면서 우상향하는 겨울이나 봄의 패턴에서 이제 여름에 1단계, 2단계, 3단계 갈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자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 구조를 이러한 분기로 첫 번째 갈림길, 두 번째 갈림, 세 번째 갈림길이라면 이미 늦는다.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 번째에서 벌써 모든 게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 시장의 어떤 마디 분기점, 이런 것들을, 이거를 복잡계에서는 주기 3 시나리오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을 갖춰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번 주에 중국 상해 증시가 전체 세계 증시에서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저는 일주간에 또 매주마다 그 세계 시장의 상승 탄력, 어디는 빠지고 어느 오르고, 이거를 계속 통계 데이터로 그 5일 단위로 집계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번 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딱 통계낸 건데, 월요일 아침 보니까 전번 일주일 동안 상해 증시가 4.1%, 터키가 4.35% 올랐어요. 중심 국가인 미국은 거의 1%도 안 되고, 나스닥은 오히려 1% 빠졌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독일이 1.5%, 프랑스 1.3%, 이탈리아는 빠지고, 이런 상태에서 상해가 4%? 2000개 갖고 1947 찍었다가 2000을 돌파하면서 이게 뭐지? 터키도 4% 올랐어요. 요게 클러스터로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엮으면 뭐죠? 이게 미스트입니다. 여러분, 미스트란 국가가 누구예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그런데 그러면 보는 거예요. 터키 주가를 주목을 보는 거예요. 터키가 금년도 저점 대비 지금 얼마 정도 올라가면 인덱스로 50%나 올라가요. 대단하죠? 네. 엄청난 급등입니다. 이거 왜 그러지? 얘네들 왜 전체적인 유럽 자금이 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멕시코 22% 올랐어요. 금년도 52 저점에서 22%, 인덱스도 22%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도 20% 올랐어요. 우리는 몇 프로 올랐냐? 1756에서 1950까지 10% 조금 넘게 올랐어요. 남들 미스트에 들어갔는데 남들은 20%에서 50% 가는 동안 우리는 10%대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럼 10%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키 맞추려고 그러면 중국이 도와줘야 되고, 미스트의 흐름에서 중국 모멘텀이 중요하고, 이거 연동해서 시장을 읽어내는 키워드가 유럽과 유동성 자금이 다 이쪽으로 몰려오는구나. 벌써 시장의 어떠한 이 업앤다운의 통계지 데이터 갖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장의 자금의 이동이 왜 아시안 쪽, 인도네시아나 태국의 주가, 그 다음에 터키, 멕시코, 이걸 그냥 하나하나씩 개별로 보지 말고 묶어보니까 어때요? 색깔이 나오죠. 이 색깔에서 이제 중국 본토와 우리나라만 남았습니다. 중국의 주변은 홍콩 H시장이나 홍콩 항생은 터키나 인도네시아 같이 20, 30%씩 올랐어요. 우리는, 중국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본토가 올라가거나 우리나라는 따라서 가겠죠. 이런 것들이 내년도 2013년도 장을 어떻게 봅니까? 미스트에 관련된 중국 갖고 보자는 얘기죠. 예. 그런 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이런 클러스터를 잡아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다음 시간은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네. 뭐 이상한 끌개라는 네. 개념을 배울게요. 네. 문제는 초기 조건의 민감성, 그 다음에 그 비선형 프랙탈 구조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선형 계획표에서 어떤 변수에 따마다 종목을 만들어서 각도의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 배웠어요. 예. 문제는 뭘 자꾸 훈련해야 되냐면 이러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비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변수들, 끌개들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대주주들 간의 인맥 구조, 네. 즉 이 그림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되시는 분의 자제분들의 첫 번째 장남이 이맹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세양그룹의 이창희시고 그 다음에 4번째 삼남이 이건희 씨였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나. 그리고 그 자제분이 삼성그룹의 옛날의 삼성그룹과 현재 삼성그룹은 하늘과 땅 차이죠. 예. 그 다음에 이재용 씨, 이부진 씨 이 자제분들의 지배 구조의 변화, 어떤 기업이 연결돼 있나.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하나 옛날에 이제 삼성의 황태자였었던 이맹희 씨가 그 한비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 투자 역사들을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후계구대에 밀려나면서 예. 이건희 씨가 부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이 엄청나게 많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CJ그룹과 삼성그룹의 법정 소송 분쟁이라든지 삼성생명과학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제분인 이재현 씨의 CJ그룹의 주가의 변화, 중국에서의 큰 변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런 끌개에 대해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요거에 대한 주가와 지분구도의 변화 그리고 옛날에 현대차그룹과 SK 사례 분석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무국선생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한 수익을 말하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 남으시면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